오늘 여러분들이랑 함께 해볼 건 1층 단독주택에서 9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다가 2층으로 확장해서 15인 요양원을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원래 하던 공동생활가정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2층에는 주간보호센터를 추가해서 같이 병설해서 그리고 방문 요양 서비스까지 추가해서 하는 것이 나을까? 이렇게 복합적인 센터로 만드는 게 나을까? 분석해보는 시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미리 시뮬레이션 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익 구조까지 분석을 해볼 테니까 구독, 좋아요, 저장까지 해두시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시간 날 때 끝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전에 공동생활 가정에 대한 설명과 수익 구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고요. 잠시 리마인드를 해드리면 공동생활 가정은 최대 9명으로 운영이 되는 집 같은 요양원이에요. 예, 평수는 한 56평 정도 이상이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그랬고, 집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수익 구조 같은 경우에는 다 찼을 경우에 대표님이 월급 정도, 뭐 적은 월급이지만 받으면서 운영이 되는 그런 구조라서 가족끼리 그냥 월급 받아가면서 우리 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2층을 추가적으로 올리면서 수익이 되는 그런 사업 구조를 찾고 싶다고 말씀하신 저희 파트너 대표님의 건을 다루게 된 건데요. 이미 1층에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하는 곳 2층에다가 주간보호센터하고 방문요양 소규모로 추가해서 운영을 할지, 공동생활 가정 해봤으니까 15인 요양원으로 바꿀지 두 가지 중에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상담 중에는 유니트 케어 이야기도 있었는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공간 부족이 좀 심해서 쉽지 않아서 제외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왜 15인 요양원이냐? 왜 15인 요양원으로 확장을 하느냐? 예, 이 질문을 해주신 대표님, 우리한테 지금 상담을 맡겨주신 대표님의 건물이 1층에 공동생활 가정이 운영이 있는데 2층을 올리면 대략 한 15인 정도 평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5인 요양원을 다루게 된 겁니다. 예, 뭐 15인이 될 수도 있고 16인이 될 수도 있죠. 이 건물 크기마다. 예, 그래서 15인을 다루게 된 거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1층 평면도입니다. 1층 평면도는 원래 8명이 있던 그 공동생활 가정을 9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9명 어르신을 모실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이제 평면도를 구성을 했는데요. 단독주택에서 공동생활 가정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 똑같이 단독주택에 2층으로 올려서 요양원으로 변경을 할 때 제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 첫 번째, 요양원은 노유자 시설이어야 합니다.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대한 특례에 의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창업해도 노유자 시설로 보는 특례가 있는데요. 요양원으로 변경하려면 노유자 시설 용도로 승인받아서 사업을 하셔야 되죠. 그러면 장애인 쪽, 소방 쪽, 뭐 이런 부분들, 예, 물론 뭐 단독주택에서 하셔도 승인시와 운영시에 여러 제한 사항에 대해서 설비를 다 갖추셔야 하지만, 노유자 시설로 승인받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소방, 장애인들 엄격하게 확인받고 복지과에도 다시 한번 실사를 받아야 하니까 그 승인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고민을 하고 시작하셔야 될 겁니다. 공동생활 가정에서 요양원으로 변경할 때 고려할 점 두 번째, 예, 보시면 제가 하나 띄워드릴 텐데,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목욕실 등 뭐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쉽게 실들을 많이 만들지 않아도 함께 사용했던 그런 실들을 반드시 각각 나누어서 만드셔야 한다. 이거 은근 까다로운 조건인데요.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이런 실들은 벽과 문까지 있는 그런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벽을 무조건 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을 달아야 되는데, 특히 침실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두께나 이런 부분들도 또 고민을 하셔야 돼요. 물론 뭐 2층을 증축하시는 경우에는 지으면서 변경하면 되겠지만, 지금 맡겨주신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층 단독주택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원래 있는 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변경하는 경우에 기존에 있는 방 중에서 각 실을 지정해서 최소 한 개씩 필수 실들을, 뭐 간호사실 뭐 이런 실들을 만들어 두셔야 되고, 중증 이용자 같은 경우에 이동이 불편한 경우 2층에서 1층으로 이동하는 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돼서 실을 잘 나눠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우니까 도면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1층 도면을 보면 남자 화장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근데 주방을 보시면 실이 아니라 집처럼 싱크대만 되어 있죠. 따라서 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과 벽을 쳐야지 조리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에서 2층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 어떠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조리실을 따로 밖에다가 두셔야 될 수도 있어요. 따로 지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설 기준과 비교해서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자, 1층에서는 그리고 또 화재가 나면 바로 대피할 수가 있으니까, 예, 이 대피 시설이 필요가 없는데, 비상 재대피 시설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우리 시설 기준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2층에 만들도록 하고요. 2층 보시면 2층 거실 같은 경우에는 식당으로 활용이 된다고 그
하는 그런 거실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세탁실도 따로 있고 일반 화장실 2개가 있는데 이걸 노유자 시설로 봤을 때 1층 화장실과 더불어서 한 개의 화장실은 폭이 조금 커져야 장애인 쪽에서 협의가 또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화장실 폭 같은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된다. 안전 손잡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필요하고요. 장애인 여자 화장실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만든다고 했을 때 규모가 좀 더 필요하기 때문인데 이게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기 때문인데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그러니까 벽체 중간부터 벽체 길이까지 재는 게 아니라 내측 면적 내부의 실제 크기를 실사를 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구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축 같은 경우에는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1600에 2000 이상 기존 시설은 1000에서 1600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설 기준에 맞춰서 그리고 장애인 기준에 맞춰서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 좀 엄격하게 본다는 거 좀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됩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2층에 추가로 사무실,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도 추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또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침실 6명에 대한 방이 있어야 밑에 9명에다가 2층에 6명 침실이 있어야 15인 요양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2층 도면을 보면 세탁실은 따로 만들어 두셨으니까 사무실,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추가로 고민을 해야지 거기다 추가적으로 넣어야지 요양원 오픈이 가능하고 비상 대피 시설로 5개 피난 계단이 있고 피난 공간을 따로 설치를 해뒀는데 상황에 따라서 중증 환자를 위한 탈출 리프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리프트 아시죠? 이 침대 자체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리프트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직 나누지 않는 공간들이 있으니까 아직 만들지 않은 실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못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5인 요양원은 어쨌든 이런 모든 필수 실들을 다 채워넣고 그리고 그의 내부적인 장애인 뭐 이런 복도라든지 장애인 화장실 이런 부분들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익 구조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수익 구조를 들어보면은 왜 제가 이게 짧게 하고 넘어가는지 알 수 있어요. 자, 넘어가 보면 지금 현재 구인 공동생활 가정은 이미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표님이 급여 정도 가져가는 정도로 추가적인 순수익 이 월급 외에 추가적인 순수익은 대단치 않다는 거 여러분들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15인 요양은 어떨까요? 자, 이걸 위해서 가정을 좀 해보는데 우선 1, 2, 3등급 수급자 비율을 2대 5대 3으로 가정을 했을 때 요양원과 공동생활 가정을 수익 구조를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월 45만 원 정도 그 매출 수가 차이가 1인당 수가 차이가 나고요. 어르신 입장에서 본인 부담금을 20%로 가정했을 때 약 9만 원 내외를 더 내셔야 됩니다. 기존에 계신 어르신들과 보호자분들과 이 부분을 다 협의를 해가지고 다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금액을 1인당 어르신 1인당 식대 제외하고 매출이 월 237만 원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들어오는 등급에 따라 사실 달라져요. 근데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15명을 곱하면 237만 3천 원에서 15명 곱하면은 그러면 매출이 나오겠죠. 이 수익 구조 중에서 식재료비 제외한 그러면 한 3,5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그 실제 운영하고 있는 공동생활 가정이니까 공동생활 가정의 인력을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15인 요양원이 됐을 때 인력을 변경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가정 인력을 받아준 게 있는데 확인해 보면 어르신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만 한 3분 정도만 더 뽑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선 가산 인력을 추가하지 않고 해당 인력으로 최대한 운영한다. 추가적으로 사람을 더 뽑지 않고 여기다가 3명만 추가해가지고 운영한다고 가정할게요. 나머지 인력들은 거의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하는 이유가 인건비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추가적인 가산 수입도 없고 추가 지출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건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야간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수당 정도는 가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야간 수당만 한번 가산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계산을 한번 해줄게요. 어차피 이 금액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야간 수당으로 나가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산만 해볼게요. 그러면 야간 가산금 15인 요양원 계산해보면 60만 원쯤 나오네요. 계산식은 굳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식재료비는 상계 처리를 하고 나면 매출 자체를 다 계산해봤을 때 월 한 3,600만 원, 3,500만 원에 뭐 이렇게 해서 60만 원 더하면 3,600만 원 정도 매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출을 계산을 먼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출을 계산할 건데 이미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몇 명을 모시고 있고 그리고 몇 명을 추가하겠다라는 게 결정이 됐죠.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 추가해가지고 급여 수준을 여기 기관에서 지금 쓰는 걸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가정을 할게요. 시설장님은 대표님이시니까 한 300 정도 잡아놓고 나머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급하는 급여 정도 뭐 선임사회복지사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임사회복지사 선생님 240만 원에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다 월급을 한 220 정도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당 포함해서 그렇게 계산할게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력 같은 경우에는 선임사회복지사 1분, 간호조무사 1분, 요양보호사 7분, 예, 조리원 1분, 그리고 알바 1분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우선 직접 인력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직접 인력인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선생님 인건비를 먼저 계산을 해보니까 회사분 사대보험과 퇴직금 포함해서 2,374만 원이 계산되네요.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월급이 있으면 월급의 사대보험 퍼센트, 퇴직금 포함 퍼센트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1.18 몇 이렇게 곱한 겁니다. 그래서 2,374만 원. 네, 어려우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직접 인건비가 원래 61.1% 이상 나와줘야 되거든요. 요양원은. 예, 근데 그러니까 전체 매출 중에 근데 3,600만 원이랑 대비해서 계산해 보니까 65.57%. 그래서 인건비 지급 수준이 어쨌든 61.1%보다는 훨씬 높지만, 이건 급여 수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높게 잡은 게 아니에요, 월급을. 예, 그래서 더 내려가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65.57% 정도 되고요. 뭐 아끼자면 더 내릴 수는 있겠네요. 뭐 최저임금으로 내린다면. 근데 야근 수당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잡아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 중에 한 65.57%가 직접 인건비, 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인건비도 나갑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인건비가 더 있습니다. 시설장님, 조리원 선생님, 그 간접비 인력 급여 계산해봐야겠죠. 간접 인건비 계산이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보니까 대표님 급여 포함해서 747만 9천 원으로 계산이 됐는데, 원래 뭐 고용보험, 산재보험 빼고 뭐 계산해야 되는데 대략 계산으로 별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747만 9천 원, 748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됐고요. 그래서 총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다 합쳐서 3,121만 9천 원. 우리는 이제 결론이 중요한 거니까 월 매출 3,600에서 이 금액을 빼면 나오는 금액이 있죠. 이 금액을 빼보면 실제 남는 금액은 한 500만 원 남습니다. 월급만 뺀 거예요. 인건비만. 인건비 빼서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로 한 달 15명의 어르신하고 그 다음에 12명이 직원 12명이거든요. 어르신이 15명이고 엄청나죠? 그래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동생활 가정일 때 지출하는 지출액을 이미 제공해 주신 게 있어서 이거 이전 영상에서 이미 다 확인해봤죠. 그래서 여기 수용비 및 수수료 월 70만 원, 수용비 및 수수료는 엄청난 증가가 생기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5명 요양원으로 공동생활 가정에서 변경되면 한 100만 원 정도 잡고,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 보험 등은 한 2배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한 뭐 180만 원 정도 나간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시설 장비 유지비 한 70만 원씩 나갔었는데 공생일 때 이것도 요양원으로 바뀌면 한 100만 원 정도, 수용기간 경비도 한 4, 50만 원 정도는 들어간다. 이거 아껴 쓸 때 얘기인데요. 예상되는 지출 금액이 월 한 430만 원 정도로 500만 원 중에 한 70만 원 정도 남는데, 솔직히 여러분 70만 원 정도면 어르신들이 빠졌을 때나 추가적인 지출이 생길 때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는 예비비로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70만 원 남는 부분도 예비비로 남겨두면 결국에는 500만 원 모두 매월 지출한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 대표님 월급을 한 300 정도로 잡았을 때 15인 요양원 월급 외에는 15인 요양원도 추가 수익은 없다고 봐야 맞겠습니다. 그러면 9인 공동생활 가정에서 요양원으로 변경하는 거, 이 안정성 외에 그렇게 큰 수익이 있다? 뭐 그렇게 큰 수익은 없다. 게다가 아직 투자 비용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양원 자가 건물이어야 됩니다. 임대가 안 됩니다. 요양원은 자가 건물이어야 돼요. 그리고 수급자 1인당 연면적이 공동생활 가정보다 크죠. 그래서 23.6제곱미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1인당. 그래서 소방, 엘리베이터 감안했을 때 건물 신축 금액만, 만약에 이거를 직접 짓는다, 이미 이렇게 이제 건물이 지금 지어 있는 상태라서 우리가 도전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신축이라고 하면 평당 600만 원 정도 잡는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354제곱미터 계산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신축하는데 만약에 2개 층 다 하는데 6억 4천이니까 2층만 늘리는 것이라고 하면 한 3억 2천 정도를 투자해야지 자가 건물로, 내 건물 투자로 아예 건물을 짓는 거라면 그렇게 금액이 들어가죠. 물론 뭐 직영 건축을 하시는 경우에는 조금은 아낄 수 있고, 이렇게 맡겨주신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에 소방과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굉장히 금액이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어쨌든 억 단위의 투자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지금 안정성은 올라가지만 엄청나게 큰 수익이 차이가 나진 않아서 함부로 무조건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15인 요양원으로 변경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건물이 있다고, 그냥 내 자가 건물이 있다고 15인 이게 수익 구조가 별로 안 나는 그런 요양원 그 구조가 있거든요. 그런 구조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맡겨준 대표님이 워낙 지역에서 복지로 유명하시고 증축 시에 월급 가져가면서 그냥 월급만 가져간다라고 생각하면 복지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되니까, 그러니까 뭐 꼭 요양원을 15인 하고 싶다? 그러면 뭐 판단은 대표님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럼 대안은 없냐? 어차피 건물이 지금 2층 계획돼 있고 기본 틀은 돼 있어요. 그러면 대안은 없냐?
바로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공동생활 가정에 소규모 주간보센터 방문 요양으로 비교 분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인 요양원과 우리 복합시설인 거죠. 앞에서 공동생활가정 수익구조에서 시작을 해야죠. 공동생활가정 수익구조는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런 구조인데 대신에 임대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단독주택에서도 공동주택에서도 운영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아셔야 될 게 주간보호 방문요양도 예전에 저희가 다룬 적이 있는데 이게 단독주택에서 운영이 가능하고 임대도 가능합니다. 노유자 시설이 아니어도 지금 현재 이 큰 집에서도 가능한 것이죠. 즉 임대로 집에서, 물론 집이 커야 돼요. 뭐 100평이 넘어가죠 지금. 그래서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을 모두 운영하는 거 가능합니다. 대신에 대표님 몸이 하나니까 공동생활가정에서 주간보호는 평수 대비해서 나오는 크기로 하고요. 방문요양은 한 10분, 많이는 하지 말고 한 10분 정도 어르신만 모집하는 걸로 해서 수익구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투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또 마지막에 한번 또 정리를 해볼게요. 도면 볼게요. 1층에 침실을 다 모아두고요. 기존대로 여기서 공동생활가정 9명의 어르신을 모시는 걸로 합니다. 이거는 크게 변동하는 거 없도록 하고요. 장애인 화장실도 1층에 모두 두고 2층에서는 일반 화장실을 둬서, 물론 크기나 이런 부분들 좀 조정해야 되겠지만 일반 화장실을 둬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하고 2층의 기존 방들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주택에서 장기화 기간을 시작하면 좋기도 하지만 어려운 점이 하나가 방의 각실을 철거할 수도 있고 옹벽이라고 해요. 철거할 수 없는 곳들도 있다는 점인데요. 집이 붕괴되지 않는 한 그런 위치를 또 찾아서 철거를 할 수가 있고 또 임대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존 방은 최대한 뭐 손을 대더라도 뭐 문 정도 뭐 이렇게 규모를 조금 더 늘리는 정도로만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2층에 방 3개와 부엌, 주방 등이 있는 그 구조죠. 기존의 방들이 이 방들을 이용해서 실을 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간보호센터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화장실, 목욕실, 세탁실 등은 공동생활가정과 같이 함께 써도 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해도 되지만 주간보호센터가 10명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목욕실, 세탁장을 따로 구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문요양센터는 또 사무실이 5평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니까 그걸 고려해서 우리가 좀 바꿔봐야 돼요. 자, 확인해 보니까 가장 큰 방이 안타깝게도 5평이 좀 안 돼요. 4.97평이에요. 이게 벽체를 중간까지 연면적 포함하는 평수라서 실제 내측을 재보면 한 4.5평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지자체에서 이걸로 승인을 내주면 좋겠지만 내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5평 넘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살짝 늘려서 직원 휴게실도 만들어주고 공간 확장을 좀 해줍니다. 이거 말고는 최대한 손을 안 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기존 세탁실을 샤워실과 함께 활용을 하고 프로그램실 넣어주고 중앙 생활실하고 쉬거나 주무실 수 있는 힐링 생활실을 만들어서 기준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주간보호는 생활실 2평당 한 명의 정원이 늘어나니까 만약 방문 요양을 안 한다면 현재 창구 부분을 사무실로 두고서 큰 방을 생활실로 둬도 되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 방문 요양까지 할 거니까 한번 확장을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제가 그림 그린 대로 확장을 한다면 중앙 생활실이 한 61.88제곱미터 나오고요. 뭐 힐링 생활실이 11.4제곱미터 정도 나와서 합쳐서 한 73.28제곱미터 공간의 생활실이 확보가 됩니다. 이걸 6.6제곱미터로 나누면 주간보호센터 정원이 나오는데요. 지자체마다 계산 방식이 다르지만 저는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2층 생활 면적으로 한 11명 정도의 정원이 나와요. 주간보가. 근데 여기에다 제가 드리는 팁을 좀 더 넣으면 공동생활가정은 사무실, 프로그램, 계단실 이런 공용 공간까지 모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체 활용평수가 한 56평 내에 그걸 넣어서 우리가 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동생활가정의 1층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평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아무튼 쉽게 얘기해서 1층의 일부 거실을 생활실, 주간보호 생활실로 편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주간보호 인원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간보호 정원 2명 정도를 더 받으면 한 13명 정도의 주간보호 정원이 되고요. 사무실도 한 5평 정도 넘으니까 해당 기관 대표님께서 방문요양 수급자 또 너무 많으면은 이게 할 수가 없을 수 있으니까요. 한 10분 정도만 방문요양 모신다고 하면 공동생활가정 9분, 주간보호 13분, 방문요양 10분을 모시는 대표님이 되시는 거예요. 공동생활가정 9명, 주간보호 13명, 방문요양 10명 모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만약에 방문요양을 안 한다면 주간보호 한 2명 정도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방문요양까지 해서 공동생활 9명, 주간보호 13명, 방문요양 10명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가정하겠습니다. 뭐 그 그림 만드는 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익 구조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수익 구조를 계산할 건데요. 이미 공동생활가정 수익 구조는 영상을 이전에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넘어가고 병설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병설을 하게 되면, 병설이라는 게 뭐냐? 이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 어떤 실들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같이 요 공동생활 과정에서도 화장실을 활용하고 주간보호에서도 해당 화장실을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화장실만 1, 2층 따로 두고 그 외에 사무실이라 하는 그 뭐 사무실이라든지 프로그램실 이런 것들을 공동생활 과정 주간보호 함께 다 쓰고 있죠. 이걸 병설, 병용 함께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장기화 기간에는 병설 기준도 있지만 직원들도 겸직할 수 있는 직종이 존재하는데요. 이 겸직을 활용하면 겸직하는 직원이 일이 많아지죠. 그래서 일이 많아서 힘들 수는 있지만 직원이 적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건비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익 구조에는 유리하니까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시설장을 보겠습니다.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주간보호 방문요양 겸직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인 공동생활 시설장의 그 내용도 일만 제대로 한다면 겸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 내용 보세요. 보면 공동생활 가정과 주간보호센터 겸직할 수 있습니다. 조리원도 마찬가지, 25명 미만일 때 겸직 운영할 수 있죠. 이 규정을 활용해서 현재 공동생활 가정에 있는 직원들을 바탕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을 바탕으로 구성을 해볼게요.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보기 편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용이.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시설장 한 분, 주간보호 사회복지사 한 분. 이 주간보호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원래 있던 공동생활 가정에서 일을 하는 분을 주간보호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공동생활 가정 수익이 늘어납니다. 한 도백 정도, 100만 원 정도. 그렇게 넘기고, 주간보호 사회복지사가 한 명이 들어오고, 간호조무사 겸직하고, 시설장 겸직하고, 요양보호사, 요양원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주간보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를 구분해서 넣어놓고, 그리고 조리사 겸직하고, 운전원 주간보호사 새로 뽑아야 돼. 4시간짜리. 운전원은 특이하게 8시간이 아니어도 4시간이어도 하루 4시간 5일 근무 이상만 하시면 상근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필수 인정되는 정도 뽑고, 인원수가 적으니까 우리 13명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나머지 송영은 요양보 선생님,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인력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력 배치를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가정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익 구조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사회복지 선생님이 원래 공동생활 가정에서 일하던 분을 이쪽으로 주간보호를 인정을 했으니까 우린 공동생활 가정에서 시설장님 월급 한 300만 원 정도는 이미 확보를 한 거예요.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주간보호센터에서 한 명 배치를 하고, 간호사 한 명 겸직을 시키고 해서 요양보 선생님들 한 4분은 공동생활 가정에서 일을 하고, 추가로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에서 배치를 하고, 조리원은 1.5명 정도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력은 주간보호센터는 요양보호사 7명당 한 분이 배치가 돼야 되고, 이거는 정원 13명을 13을 7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1.85가 나와요. 그래서 2명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한 명 정도는 제가 추가로 뽑아도 되는 거거든요. 추가로 뽑아서 가산금이 나오니까 가산금 받아서 운영하겠습니다. 방문요양 한 10명 정도 모집을 했으니까 10명의 방문요양 선생님을 채용하면 되겠죠. 물론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 분이 여러 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계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1대1 서비스만 한다. 그래서 10명의 어르신에 10명의 선생님이 채용이 됐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운전 선생님은 4시간 5일 근무자로 해서 금액을 책정했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익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복합센터다 보니까, 복합시설 센터다 보니까 복잡해요. 그래도 집중하시고 또 돌려보시고 해서 쭉 한번 가볼게요. 기존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주간보호로 옮겨갔기 때문에 우리 공동생활 가정 시설장님 월급 300만 원은 우리가 일단 확보를 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주간보호하고 방문요양만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보호 먼저 할게요. 주간보호 오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상태가 괜찮은 분들일 겁니다.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비해서. 그래서 등급자 중에 다른 등급은 받지 않고 그냥 4등급 5등급 내외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어르신들이 그 정도 등급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해 볼게요. 4등급 기준으로 한 달에 143만 5,460원, 5등급 기준으로 월 24회 정도 우리가 계산한 것 같은데 한 128만 7,360원 정도고, 반반 정도 우리가 모집을 했다라고 가정해서 1인당 136만 원 정도 매출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주간보호 매출은 13분에 대해서 1,768만 원이고요. 요양보호사 한 분 추가로 서비스를 받으니까 그러면 가산 수당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208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 월급이나 사대보험 지급하고 나면 사실 대표님은 100만 원을 더 쓰는 거긴 하지만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어르신 돌보는 것이 수월해지고 안전해지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 정도는 더 뽑았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주간보호에 3명이에요. 그래서 총 매출 중에 식재료비는 100% 이상 쓰는 돈이니까 매출을 잡지 않고, 목욕비, 송용비용 대략 계산했어요. 대략 계산해가지고 한 분당 한 15,000원씩 7명
다 전체 안 하고 한 17명에서 월 10만 원 정도 추가해서 매출 잡겠습니다. 그래서 총 매출을 계산해 보니까 주간보가 1986만 원, 13명이 돼서 1986만 원 월 매출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직원 인건비 계산해 봐야겠죠. 공동생활 과정에서 이미 계산한 인력을 제외를 하면 겸임이니까 간호와 시설장, 조리원은 공생에서 이미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간보에서 계산할 분들은 사회복지사 1분, 요양보사 3분, 운전원 4시간 정도 근로자만 계산하면 되겠죠. 직접 인력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보여드리면 4대 보험 퇴직금 포함 1,068만 원 나옵니다. 인건비 지급 수준은 54.05%, 주간보호는 48.7%가 넘으면 돼요. 어차피 그걸 초과하니까 문제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간접인건비로 넘어갈게요. 간접인건비는 운전원만 계산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겸임이니까. 그래서 운전원은 148만 4천 원이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전원은 4시간씩 5일 근무니까 월급이 최저임금이 넘는 거예요. 저거 계산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 제외 매출은 이 직접 인건비, 간접 인건비 빼고 나면 770만 원 정도가 매출에서 빼면 남습니다. 그리고 이 지출을 어쨌든 층수를 올려서 한 계층을 주간보호가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공동생활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월 250만 원 정도 기본 지출이 나갔으니까 주간보호분만 추가로 지출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주간보호 공동생활 과정 같은 사무실 그리고 같은 프로그램실을 공유하고 있고 웬만한 거는 같이 쓰지만 공공요금, 보험, 장비 유지비 이런 것들은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면 주간보호에서도 월 200만 원 정도는 더 쓴다고 가정할 수 있겠네요. 공동생활 과정에 비해서 주간보호는 사실 낮 동안만 어르신을 모시니까 사실 더 아끼려면 더 아낄 수 있지만 이 정도 잡아야 넉넉하게 잡아야 되겠죠. 그래야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건비 제외 매출에서 770만 원 남았었는데 200만 원 빼고서 70만 원 예비비로 좀 더 뺀다면 그러면 한 예비비까지 잡고 나서 월 주간보호에서 한 500 정도 순수익이 되겠습니다. 이게 겸임 때문에 이렇게 순수익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방문요양 남았죠. 우리 주간보호까지 한 거예요. 방문요양. 예전에 방문요양 수익 가장 쉽게 구하는 법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래돼서 리마인드 해드릴 겸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무실을 따로 해서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 사무실을 따로 임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문요양을 따로 임대하는 경우에 각종 경비들이 따로 나가는데 이렇게 주간보호 요양원 병설하는 경우에 사무실 비용이나 홍보비 이런 비용들이 같이 나눠 쓰죠. 그렇기 때문에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설 같은 경우에. 제가 창업 포럼에서만 공개했던 자료 한번 가져와 봤는데 방문요양은 어르신에게 요양보호 선생님을 파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등급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비율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1대 2대 3대 3대 1로 그냥 가정했어요. 그렇게 해서 평균 수가 매출을 구해보니까 1인당 매출은 130만 원대인데요. 이 중에 86.26% 이상을 인건비로 주어야 되니까 나가는 인건비는 어르신 한 분당 113만 850원 정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빼보니까 요양보호 선생님 급여를 모두 다 주고서 수급자 1인당 인건비 제외 매출을 따져보니까 한 17만 3,470원 1인당 이 정도가 인건비 제외 매출이 됩니다. 우리는 10명의 어르신을 모시겠다고 했잖아요. 최소한의 뭐 그 10명 정도 모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명 정도 방문요양 어르신들을 모집한다고 하면 총 한 173만 4,700원 정도가 매월 남는 것인데요. 여기에 나머지 지출을 사실 따로 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동생활 과정에서 주간보호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끝낼 게 아니잖아요. 추후의 발전을 위해서 홍보비도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쓴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선생님들 경쟁이 심하니까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복지 비용으로 좀 준다고 가정을 해서 70만 원 정도 쓴다? 방문요양에서 추가로 쓴다고 가정하면 수급자 10분에 월 순수익 한 100만 원 정도 잡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마 주간보호 공동생활 같이 하시는 분들 방문요양까지 방문요양 어르신 한 분당 한 10만 원 정도 잡으시면 계산 나올 거예요. 제가 최대한 짧게 한다고 했는데도 엄청 길어졌습니다. 이게 줄인 거예요. 이해 안 되는 분은 꼭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동생활 가정 9명, 주간보호 13명, 방문요양 10명 총 해서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대표님이 급여 포함해서 얼마 가져갈 수 있냐, 이게 중요하겠죠. 공동생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주간보호로 이동했으니까 250에서 350, 제가 아까 300이라고 했지만 한 200에서 350 정도 순수익 공생에서 나오고, 주간보호센터에서 한 500 정도 순수익 잡고, 방문요양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순수익 잡으면 총 한 850만 원에서 월 950만 원 순수익이 되겠네요. 복합 같은 경우에. 대신에 이 증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대료도 가능합니다. 임대료도 가능하니까 임대료 처리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 자가 건물로 증축을 한다고 하면은 한 56평에 한 3억 2천만 원 정도를 추가한 거고,
가지고 그거에 따라 수익을 낸 거고요. 공동생활 가정 주간보호 방문양 모두 임대가 가능하니까 임대료 전환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순수익에서 제외하고 매월 순수익에서 제외를 하고 하셔야 되겠죠. 보통 이런 경우 월 보통 200에서 300 정도 넘지 않은 선에서 이 소규모 시설들을 하시라고 하고 있어서 임대료 전환 시의 순수익은 월 650에서 750, 이것도 뭐 천차만별이 되겠지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구인 공동생활 가정에서 확장 15인 요양원이냐 주간보호 방문요양 병설 복합 서비스냐, 복합 서비스가 수익률 면에서는 압승입니다. 9인 공동생활 가정 13인 주간보호 그다음 방문요양 한 10명. 대신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마셔야 될 점은 서비스가 늘어나는 만큼 관리자들이 할 일이 2배, 3배로 늘어나죠. 뭐 실제로 2배, 3배는 아닙니다만 할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건데요. 그만큼 어르신들한테는, 보호자님들한테는 시설로 갈 거냐 아니면 주간보호를 할 거냐 방문형을 할 거냐 선택권을 더 많이 줄 수 있어서 장단점이 모두 있다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제가 최대한 짧게 하려고 줄였는데 그래도 이 정도예요. 예, 궁금한 점은 그래서 댓글 달아주시고 지적도 환영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영상 드릴 수 있으면 드릴게요.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고요. 이 1억 2억으로 우리가 임대를 해가지고 저렴하게 우리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공동생활 가정하고 그리고 주간보호 작게 뭐 방문량도 좀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